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7살 때까지 저는 아빠가 해외에서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얼굴 볼까 말까, 그나마도 잠깐 집에 와서 저 한 번 안아주고 집에 오래 머물지도 않은 채 휙 나가버리시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어린 마음에도 보통 아빠가 그렇게 집에 오면 엄마가 막 반가워하면서 반겨주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늘 화가 난 얼굴로 아빠를 맞이했거든요. 아빠가 10번 집에 오시면 그 중에 8번은 엄마랑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저를 안고 싸운 적도 많아서 저는 늘 아빠한테 안겨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엄마는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얼굴도 보이지 마라. 너 이런 식으로 내 인생 망치려고 결혼했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빠는 그럴 때마다 네가 이렇게 득득 달려드니까 내가 집에 정을 못 붙이는 거 아니냐?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했지. 어디 너나 나나? 서로 좋아서 했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소린지 잘 몰랐지만 그냥 엄마랑 아빠가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어린 마음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년 더 지나고 제가 10살이 됐을 무렵 아빠는 집을 아예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집에 안 와요. 그러자 엄마가 몹시 쓸쓸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아빠 이제 집에 안 올 거야. 왜요? 아빠 저 보고 싶지 않대요 있잖아. 아빠는 아주 멀리 갔어. 아빠가 집에 아마 못 오실 것 같아 정말 멀리 일하러 가셨는데 오기가 너무너무 힘드시대. 그렇구나. 아빠 너무 힘들겠다. 주소도 몰라요. 아빠한테 힘내라고 편지 써주고 싶은데 그 말에 대답 없이 고개만 졌던 엄마의 슬픈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는 말,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다는 말. 전 그때 엄마 말을 믿었어요. 아빠가 멀리 갔다고 하니까 그냥 멀리 갔나 보다 한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제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빠가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를 데리고 글쎄 집으로 오신 거예요. 저랑 나이 차가 꽤 나는 아이들이었고 큰아이가 이제 막 7살 둘째, 아이가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빠는 수년 만에 만난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를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며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고집을 득득 부려 이혼을 안 해줘서 이 아이들 여전히 호적에도 못 올렸고 애 엄마도 도망갔어. 얘네 키워야 하는데 아이 너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대체 내 인생을 몇 번이나 망치는 거야? 그날부터 엄마 아빠 또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엄마는 꼬박꼬박 그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셨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굶었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는 걸 보고 엄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신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못돼 처먹었어도 그렇지 어쩜 애들 밥을 굶겨 저렇게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 내가 욕도 못하겠고 아휴 그렇게 엄마는 한숨과 함께 밥 한 숟갈 더 퍼주는 걸로 그 아이들의 엄마도 되어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죠. 아빠가 저희 엄마를 두고 바람을 피웠고 밖에 나가서 아이 둘을 낳았던 겁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들 제 이복 동생들이 생겼다는 걸요. 엄마 속도 사실 속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아빠가 밖에 나와서 아이를 낳아 왔다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버려진 강아지 같은 눈빛을 하고 밥을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얼굴이 선뜩선뜩한 게 더 신경이 쓰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졸지에 동생 둘이 생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혜진,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엄마가 같으니까 둘이 똘똘 뭉쳐서 저를 좀 적대시했고요.
조금만 뭔가 저희 엄마가 큰 소리를 내도 계모가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아빠에게 쪼르르 가서 이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엄마나 저한테 있는 대로 화를 내셨어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왜 자기한테 화가 난 걸 애들한테 푸냐고, 저랑 엄마한테 엄청 험한 소리 많이 하셨거든요. 저랑 엄마 몹시 억울했지만 항상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있잖아. 원래 숨기고 싶은 게 많고 더 잘못한 사람이 화를 내게 돼. 있어. 지푸레지가 꺾여 먼저 화내는 거지. 너랑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자.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자.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자. 어렸을 때부터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자는 말이 저한테 깊이 들어오다 보니 정말 어지간한 일은 다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는 게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야 그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고 생활교육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뭐 그때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별로 없었어요. 동생은 좀 이상한 성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예 싸가지가 없고 못됐으면 제가 오히려 좀 편했을 것 같아요. 대놓고 미워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을 테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둘 다 대놓고 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마냥저냥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타입들이었습니다. 둘만 똘똘 뭉쳐서 비밀을 가지고 있는 듯도 했고 실제로 둘이 숙덕거리다가 제가 나타나면 입을 다물거나 주말에는 어디 간다 말도 없이 둘이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조금 의문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저한테 늘 어렵기만 한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여러모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때도 그다지 큰 대화나 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 아빠 대단하시죠. 아이 셋을 엄마한테 그렇게 맡겨놓으시고는 또 바람이 나셨는지 집을 나가버리시는 거 있죠. 결국 엄마는 얼결에 아이 셋 혼자 독박으로 키우면서 인정은 인정대로 못 받고 구박은 구박대로 당하고 속은 속대로 썩으며 저희를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굳이 뭐하러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 그냥 아빠랑 이혼해. 그리고 아빠 보고 애 키우라고 하고 이렇게 살지 말자. 엄마,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얘 개 한 마리를 버려도 그 집 대문 훔쳐보면서 이 집에 밥이 좀 있나? 이 강아지 밥 안 굶기고 잘 키워줄 집인가? 훔쳐보다가 놓고 가. 네 아빠가 애 키울 사람이니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그리고 내 새끼가 있는데 어떻게 손을 다 놓니? 엄마, 그렇게는 못해. 그리고 어쨌거나 밥 같이 먹으면 식구인데 식구끼리 어떻게 다 몰라라. 해, 쟤네도 지금은 철이 없어서 저렇지 크고 나면 그래도 키워준 공도 알고 다 알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엄마 쟤네 그런 거 모를 것 같아서. 그래 쟤네가 뭘 알겠어. 지금도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는데 그리고 하는 꼬라지를 봐. 알아도 모른 척할 애들이라니까 그래도 다 나중 되면 알아? 엄마는 그렇게 생각할래. 아우 답답해. 엄마 키워준 공은 없다잖아. 검은 머리 짐승 키우는 것도 아니래잖아. 대체 엄마는 왜 나보다도 더 철이 안 들었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다 크면 달라져.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크면 달라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동생들이 썩 나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더 배신 때리면 때렸지. 절대 무언가 반성하고 나아질 만한 위인들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엄마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어른이 되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동생들과는 사실 좀 멀어졌습니다. 진짜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제 결혼식 때 둘 다 안 왔어요. 이유도 아주 다채로웠습니다. 한 녀석은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열이 너무 나서 못 왔고요. 한 녀석은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둘 다 제 남편한테 동생이랍시고 여자애는 명품 가방 하나 받았고 남자애는 양복 한 벌 받았거든요. 받을 거 다 받고 정작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한 거였죠. 제가 그것도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엄마가 또 저를 위로하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와서 쓸데없는 소리에서 갱판 치는 것보다는 안 오는 게 낫다. 저희 엄마가 보살인 건지 아니면 제가 쪼잔한 건지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건 그렇게 저희 엄마와 저는 이복 동생들하고 멀다면 멀고 가까우면 가까운 그런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몹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이들 놓고 나가서 바람 피우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저희 아빠가 바람 피운 상대가 제 이복 동생들의 엄마였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이는 낳아서 저희 엄마한테 키우게 떠넘겨 놓고 자기는 그냥 자유롭게 저희 아빠와 연애를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도 알고 있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두 녀석이 뻔뻔하게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너희는 너희 엄마한테 가서 살지 대체 왜 여기서 우리 엄마 괴롭히면서 살았던 거야? 글쎄, 여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 아줌마는 집에서 밥 해주고 애 키우는 거 좋아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못해. 그냥 밥 해주는 아줌마랑 산다고 생각한 건데 왜? 어차피 주말에는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있었어. 주중에만 일하는 아줌마가 챙겨준다. 생각하고 산 거야. 왜 언니가 난리야? 우리가 뭐 피해줬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밥이 이유였다면 학생 때나 붙어 있으면 되지. 왜 다 커서까지 삼시세끼 밥 차려. 내게 괴롭히나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 컸으니까 나가서 너희 엄마랑 살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두 녀석이 그러겠다고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누나가 너무 텃세를 부리네요. 결국 저희 보고 이제는 나가라고 해서 저희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그러니 아빠가 독립할 비용을 좀 주셔야겠어요. 당연히 저희 아빠 저를 붙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 대체 동생들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아, 얘네가 이렇게 울며 불면 난리야. 애들이 왜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냐고. 아니, 그렇게 애들한테 곁주는 게 어렵냐.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그래도 네 동생인데 이런 식으로 못돼 먹게 해서 네가 어디 복이나 받겠냐. 아주 지 엄마 닮아서 싸늘하고 냉정하고잉 진짜 저로서는 정말 황당 그 자체였어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겠다고 했다며 아빠한테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대체 아빠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빠에게 저는 하루아침에 천하의 못된 언니 못된 누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 엄마랑 제가 살던 집 훅 팔아서 저희한테는 간신히 전세 정도만 얻을 수 있는 돈 딱 주시고 그 두 아이에게 집 하나씩 사주시더라고요. 엄마랑 저랑 난리를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아빠 금고에서 금덩이 몇 개, 현금 몇 개 몰래 갖고 나오신 걸로 저희 모녀 간신히 살림살이 정도 살 수 있었어요. 만약 엄마가 그렇게 빼내오지 않았으면 아마 아무것도 없이 생으로 내쫓겼을 겁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억울하게는 못 살겠다라고 징징거렸더니 엄마가 저를 위로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참고 산 공이 올 거야. 하지만 저는 엄마의 그런 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나쁜 사람은 그 나쁜 짓벌 안 받고
끝까지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게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분이랑 놀러 가셨던 저희 아빠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서 하는 말로는 뭔가 순간적인 신체적 무리가 와서 뇌출혈 비슷한 게 생기신 것 같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더 어이없는 건 저희 아빠. 그렇게 되고 나서 나온 보험금 수혜자가 죄다 그 여자였다는 겁니다. 정말 아빠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돈 싹 다 가지고 자취를 감춰버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한 나머지 동생들한테 좀 화를 냈습니다. 당장 너희 엄마 어디 있는지 말해. 보험금 갖고 와. 병원비 내야 한다고 그랬지만 동생들은 역시나 모른 척 하더라고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다고. 우리도 피해자야 엄마가 아빠 병원비 급하다고. 우리한테 돈 빌려간 게 있어. 그거 나중에 아빠가 이자 쳐서 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 돈 누가 줘? 엄마가 가져간 아빠 병원비 안 주면 우리 소송할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글쎄 자기네 엄마가 아빠 병원비 한다고 자기네들한테 돈 빌려간 게 있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뻔뻔한 것도 유전인 건지 졸지에 저랑 엄마는 아빠의 병수발을 하면서 보험금을 들고 뛴 그 여자가 남긴 빚까지 처리해야 했습니다. 아빠 카드 가지고 정말 신나게 긁으면서 다녔더라고요. 게다가 아빠를 보증인으로 해서 이것저것 뭘 얼마나 당겼는지 저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빌린 돈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 처리의 혼이 다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누워 계신 아빠가 정말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복 동생들은 정신 잃고 누워있는 아빠는 찾아오지도 않고 어디서 지내 엄마랑 짝짝꿍이 맞아서 무슨 짓을 벌이는 건지 도통 보이지를 않았어요. 아빠 입원이 한 달이 넘어가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아빠 상태만 쓱 보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확 데려다가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어 대고 싶었는데 그나마 엄마가 말려서 참고 정말 그래도 아빠라고 정이 써서 참고 꾹꾹 눌러 참느라 제 모든 인내심을 다 끌어다 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황당하고 어이없고 짜증나는 나날이 계속 이어졌죠. 아빠는 깨어나실 줄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도 더 될 거고 정신 차리려면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랑 엄마는 정말 어디서 돈을 구해야 되나? 매일매일이 지옥 같고 힘든데 제 이복 동생들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났는지 신나게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걔네들이 여행 다니면서 올린 각종 SNS 사진 죄다 찍어서 보관까지 해뒀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때마다 그거 보면서 약간 전투력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말이죠. 아버지는 깨어나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랑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요. 네. 병원에서는 결국 저희한테 병원에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서 여생이라도 편하게 보내시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저 아빠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집에 환자 침대가 들어오니까 더 비좁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집에서 계속 돌봐드리는 수밖에요. 그런데 아빠를 집으로 모시고 오자마자 동생들이 뻔질나게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빠 숨겨놓은 재산이 꽤 많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동생들이 와서 아빠한테 속닥거리는 얘기를 듣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도 좀 있고 아빠가 투자해 놓은 것들이 꽤 수익률이 좋아서 재산이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생각보다 아파서 받은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빠 사망 보험금과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될 땅과 건물이 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이런 걸 몰랐냐?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자기는 진짜 평생 월급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다면서 이런 액수의 돈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이 있었으면 내가 너 학비 못 내줘서 그렇게 가슴 치고 땅 치고 울 때 아비가 돼가지고 그래도 학비 한 번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었니? 그러게 말이야. 엄마 나 학비 없어서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휴학하고 또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휴학하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아빠의 재산을 살펴보면서 그제야 제 이복 동생들이 무슨 돈으로 1년씩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그렇게 해외여행도 철마다 다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걔네들이 자기 엄마한테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아르바이트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딱히 공부에 뜻이 있는 애들처럼은 안 보였으니 학비보다는 놀러 다니는데 돈 쓰자. 이렇게 마음먹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 다니는 비용에서부터 그런 여행 비용까지 다 저희 아빠가 댔던 거였습니다. 배신감도 밀려오고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현재 동생들의 태도, 아빠의 태도였습니다. 병석에 누워서도 아빠는 저 말고 그렇게 동생들만 위하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아빠 몸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욕창 안 생기게 돌봐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면서 동생들이 한 번 와서 아빠 손 붙들고 우는 척하고 아빠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는 입 빨린 소리 하는 건 그렇게 가슴이 아프신 모양입니다. 동생들 한 번씩 왔다 갈 때마다 저것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나 아주 한탄에 한탄을 하시는데 정말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빠한테 그런 소리 제 앞에서 하지 마시라고 버럭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아빠의 사랑은 제가 아닌 제 이복 동생 이복 남매들에게 쏟아져 있는 걸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한 번 저한테 사과를 하신 적도 있어요. 미안해, 내가 싫어서 너까지 너희 아빠가 별로 정을 안 주나 봐. 다 내 잘못이다. 다 미안하다. 내가, 응, 아니야? 엄마가 무슨 잘못이야? 네 아빠지만 저 사람이 이상한 거지.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는 하나도 잘못한 것처럼 없어. 근데 참 야속하긴 하네. 사람이 한결같은 건가? 어떻게 끝까지 저러시지?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젊었을 때는 내내 바람피고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병든 몸 위탁하면서도 눈길 한 번을 굽게 안 주니 참 고마운 거 몰라. 우리 아빠 죽기 전에 재산이라도 제대로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엄마 나는 아빠 돈 안 받아도 되거든. 근데 괜히 재산 싸움 나서 쟤네랑 부딪히고 엄마랑 나 또 힘들고 그럴까봐 그게 너무 걱정된다. 차라리 하나도 안 받겠다고 할까? 엄마는 그건 싫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그냥 마음의 문제야. 너 평생 고생하고 인정 못 받고 그랬는데 하다못해 방 한 칸 할 정도라도 너한테 남겨야 그게 사람이지. 지 재산상 걱정되면 그래도 조금은 남기겠지. 그리고 법이 알아서 할 텐데 뭐 네가 미리 걱정 안 해도 돼. 아휴, 싸움이나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어쩐지. 찜찜한 느낌에 제가 엄마한테 말끝을 흐렸는데 왜 그런 느낌들은 항상 정확하게 맞는 걸까요? 아니나 다를까 동생들이 점점 아빠에게 와서 속닥거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빠가 절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을 꾸미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기를 하나 개통되지 않은 걸 구해다가 녹음할 수 있는 어플을 깔고 아빠 침대 밑에 몰래 넣어 두었거든요. 나중에 거기에 녹음된 말을 듣고
정말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동생들이 번갈아 가며 아빠에게 저희 엄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새엄마, 지금 이 남자 저 남자 엄청 만나고 다녀. 아버지, 이렇게 누워있는 거 새엄마가 얼마나 고소해야 하는 줄 알아 맞아요. 아버지, 저도 봤어요. 그런데 남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 남자 중에 하나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자기 지금 남편이 곧 죽을 건데 그 죽은 남편 재산으로 그 남자 가게 차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더라니까. 내가 진짜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으려다가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사람 새끼 아니다 싶어서 내가 그 남자 쫓아가서 멱살 잡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감히 탐을 내냐고. 내가 그 남자 아주 작살내고 왔어. 아버지, 나도 그래? 아버지,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누가 봐도 제비인데 제비 같은 남자한테 다음 달에 내 남편 죽고 나면 내가 용돈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남자 뺨 올려 붙이고 왔잖아. 아버지, 나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아버지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다른 남자 뒷구멍에 가서 박히게 생겼어. 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죽겠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바람을 핀 건 아버지고 상간녀는 지네 엄마가 상간녀지. 우리 엄마는 정말 바보처럼 몇십 년간 지고지순하게 밥에다 바친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지금 누가 누구를 바람핀 사람으로 보는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더 기막히게 한 건 아빠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동생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로 분노가 가득 차서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걔가 그런 식으로 내 뒤통수 칠 줄 알았다. 딸년도 어미 닮아서 의문스럽더니 아주 지엄이 꼭 닮았다. 걔도 세상의 이복 동생들 말에 호응하면서 저와 엄마를 싸잡아서 욕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 아버지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재산 그 둘한테 한 푼도 못 가. 내가 유언장 다 고치고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남겨진 네 애미 니그들 치내미 잘 돌봐줘라. 그 사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알고 있지 알지? 우리 엄마 지금도 아빠 돌아가시면 쫓아갈 거라고 시금을 전폐하고 있는데 아빠 오래 사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줄초상 치르고 고아되는 거 아빠도 원하지 않잖아요. 어찌나 입속의 혀처럼 저희 아빠한테 살살거리는지 순간 몹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채태, 내가 애교가 없고 이렇게 살살거리질 못해서 혹시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일부러라도 아빠한테 저런 식으로 대했어야 하는 건가?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그래도 아빠에게 진실을 말하고 사과를 받고 싶고 저도 아빠한테 딸로서 인정을 한번 받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가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항상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앓던 아빠가 너무나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엄마와 저는 미리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얼마나 웃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났으니까 웃긴다고 얘기를 하지 황당하고 짜증나는 일투성이었습니다. 바로 제 이복 동생들과 그의 친모 때문이었죠. 아니 무슨 패션쇼장도 아닌데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 3명이 무슨 디자이너가 만든 검정옷 같은 것들을 죄다 차려입고 와선 상주석에 떡 서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이복 동생들까지는 상조석에 서는 것 용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상간녀가 서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폭발을 해서 뻔뻔하게 어딜 여기 와서 얼굴을 들이미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뻔뻔하긴 뭐가 뻔뻔해. 그쪽은 애안하지. 나는 둘이야. 쪽수라도 내가 더 사랑받는 여자라고. 그리고 그쪽 엄마랑 잔시간보다 나랑 잔시간이 훨씬 많아. 점유율이 내가 더 크다니까. 당연히. 내가 저 앞에 서야지. 어디 지금 버림받은 마누라. 주제에 밥하는 아줌마밖에 안 되는 게 호적이 대수야. 이건 살썩고 잔정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문제야. 너 서류상으로만 이혼 안 했지. 그 남자 네 남자라고 웃기지 마. 내 남자야. 아니 그러면서 이 미친 여자가 저희 엄마한테 달려들어서 갑자기 머리끄댕이를 잡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열받고 황당해서 그 여자에게 달려들어 확 밀치며 뺨을 한 대 치고 말았어요. 참, 그다음부터는 뭐 아수라장이었죠. 제 이복 동생들이 저한테 달려들어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때리냐. 너 한번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하면서 저희 아빠 장례식장은 그대로 난토극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엄마가 다 그만하라고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바람에 다들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마 엄마가 그렇게 소리 안 지르셨으면 손님들 와서 다 구경하실 정도로 저희 끝까지 싸웠을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자기는 머리 흐트러지고 화장 엉망돼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고 그 여자가 사라져 버렸는데 차라리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전까지만 해도 어떡하든 상주석에 쓰려고 애를 썼던 제 이복 동생들이 자기 엄마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다음부턴 계속 안쪽에 앉아서 술 마시고 자기 친구들이랑만 떠들고 놀고 단 한 번도 상주 노릇 안 한 채 민폐하객 짓만 잔뜩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장례 치르고 며칠 뒤였습니다. 집에 있는데 누가 배를 정신없이 울리더라고요. 나가봤더니 부동산에서 왔다는 겁니다. 왜요? 왜 오셨어요? 저희 부동산에 뭐 의뢰한 거 없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집 내놨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저희 집 내놓은 적 없어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집 내놨는데 그쪽 동생들이 집 다 내놨고 팔렸잖아요. 오늘 이사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이즈 재러 왔는데요. 아니, 제가 집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언제 집을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 얼마 전까지 계속 아버지, 이 집에서 간병하고 장례 치르고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 팔린 게 불과 며칠 전이었다며 날짜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머리가 다 띵하더라고요. 바로 저희 아빠 장례식 기간이었습니다. 제 이복 동생들 정말 대단하죠? 아빠 장례식 기간 동안 집 내놓고 여기서 집 보러 온 사람들한테 집을 보여줬던 겁니다. 제가 이 집 명의 자체가 저희 엄마로 되어 있는데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주인이 몹시 당황한 얼굴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 이 집이 저희 이복 동생 명의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등기부 등본을 뺏어갔어요. 아니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3주 전에 이 집의 명의가 엄마가 아닌 제 동생들로 변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제야 동생들이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겠다고 굳이 예약 날짜가 아닌데 나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병원 갔다 온 것 치고는 한참 만에 들어온다고 했더니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저로서는 당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랑
저는 졸지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동생들한테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요. 당장 모레 이사를 들어오기로 했다며 빨리 집을 빼줘야 된다고 하는 통에 엄마와 울며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집을 구했는데 진짜 짐도 차에 다 들어가지 않을 초라한 집이었어요. 원룸에 집을 산처럼 쌓아놓고 엄마와 둘이 앉아 있자니 귀도 안 막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화만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런데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나 어떡하든 복수할 거야. 무슨 복수를 해. 아무 짓도 하지 마 아니야. 나 이대로는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거 유류분 청구 소송도 할 수 있고 아빠 유언장 잘못됐다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엄마가 실제적인 아내잖아. 아무리 유언장이 그렇게 돼 있고 아빠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걔네한테 다 제사 못 가 어떡하든 소송할 거야. 그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자기네들이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엄마. 그러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어. 저는 엄마에게 어떡하든 소송해서 이 아이들에게서 재산을 뺏어 올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지금 아빠의 법적 아내는 엄마야. 엄마가 가장 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1순위라고 엄마가 없으면 나랑 애들이랑 싸워야 되지만 엄마가 있는 한 엄마가 무조건 1순위야. 그러자 엄마도 그거는 알고 있다라면서 한번 저보고 알아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른 변호사부터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일단 동생들한테 이 상황을 통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았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일 보다가 대충 잠자다가 또 일 보다가 하는 일이 허다해졌죠. 아빠의 땅 현황을 살피기 위해 지방을 내려간 날이었어요. 어쩐지 저녁 늦었는데도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전화해도 엄마는 소식이 없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으로 올라왔는데 아니 집 문이 열려 있고 온 집이 흐트러져 있는 차에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경찰에게 일단 신고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얘기가 주변 CCTV를 다 뒤졌지만 엄마가 자기 발로 걸어 나간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약간 정신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 재판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엄마는 간 곳이 없고 전화기는 집에 떨어진 채 제 부재중 통화만 잔뜩 와 있었습니다. 아파트엔 딱히 CCTV가 없어서 엄마의 행방을 찾을 수도 없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텀보. 그 와중에 동생들은 깐족깐족거리면서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하면 자기네들이 조금 생각해 주겠다는 둥 좀 나눠줄 마음이 있다는 별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대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행방이라도 알면 그깟 돈 어쩌거나 저쩌거나 무시하고 넘어갈 텐데 엄마의 행방을 모르겠으니 그게 더 돌겠더라고요. 게다가 아빠 돌아가신 후 엄마의 건강도 안심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선천적으로 천식도 좀 앓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당뇨도 와서 아주 급할 때 호흡기가 없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당이 급박하게 높아지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 몸 가장 가까운 곳에 호흡기와 당뇨약 그리고 사탕 같은 것들을 잘 때도 빼놓지 않고 차고 계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70이 가까운 노인에게 환경은 중요하니까요. 엄마가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치매 기운은 없어서 어디든 계시면 택시라도 타고 집에 오실 분인데 이렇게까지 연락적도 없고 흔적도 없는 거면 생각하기 싫지만 뭔가 잘못된 게 아닌지 자꾸만 이상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 날짜도 놓치고 사방팔방 엄마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아무 데서도 엄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으니 제가 뭐에 홀린 것도 같고 그제서야 돈이 아니라 엄마가 제일 소중하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치엔테 차라리 엄마가 어디 아파서 입원해 있는 거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신 거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엄마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제가 그날도 엄마 집에서 쓸쓸하게 걸어 나오는데 옆집 아줌마가 나오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 엄마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 제가 아주머니가 계속 엄마 행방을 물어볼 때마다 좀 여행 가셨다고 놀러 가셨다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렸거든요. 굳이 사라지셨다. 그런 얘기하면 어른들은 또 흉흉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얼추 둘러댔단 말이죠. 참모. 그래서 제가 네,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지나가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갸우뚱 하면서 중얼거리시는 겁니다. 여행을 길게 가셨네. 그때 그 모습은 여행 가는 사람 모습이 아니긴 했는데 갑자기 귀가 번쩍 뛰었어요. 언제요? 저희 엄마 언제 보셨는데요? 그게 언제더라? 한 2주 정도 됐나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엄마 찾은 그날 오전? 그날 오전에 만났지. 그날 오전에 저희 엄마 보셨어요. 몇 시쯤이요? 점심 먹기 전이었는데, 한 10시 반, 11시쯤 아니다. 한 10시 40분쯤 되었겠다. 딱 그때 우체국 택배 오는 시간인데, 택배 아저씨는 들어오고, 그 집 동생들이랑 엄마는 스쳐 지나가면서 나가고, 응, 맞아 그랬다. 그날 오전에 그 집 동생들이 와서 엄마 데리고 갔어. 엄마가 막 안 가려고 하는 거 억지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생들이, 아니, 그 자식들이 엄마를 억지로 데리고 갔다고요. 아니, 나는 또 워낙 그 집 동생들이랑 다 사이가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니까 그냥 그냥 또 싸우나 보다 하고 말았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행 가는 것 같진 않았거든. 동생들이 어디 좀 가 있으라고 자기네들이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집 엄마가 우리 큰딸한테 연락해야 된다고 전화 가져올 거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해도 된다면서 그냥 막 데리고 나가더라고. 난 그래서 어디 예약한 차 시간이 늦어서 저렇게 서두르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사람을 저렇게 연행하듯 데리고 가나 참싸가지들은 없다. 이러고 말았어. 그 집 엄마가 자꾸 전화기 찾으니까 좀 짜증 내면서 언니한테는 우리가 얘기하겠다고 누가 볼세라 얼른 엄마 데리고 사라졌어.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제가 엄마가 없어졌다 엄마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했을 때 두 동생 다 모르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혹시 엄마 언제 봤냐고 물어봤을 때도 최근에 엄마 본 적 없다고 둘 다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옆집 아주머니는 분명 엄마가 사라진 그날 동생들이 찾아와 엄마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니까요. 이거는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지금 한 얘기 혹시 나중에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주머니도 그때서야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셨는지 저한테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딱히 대답은 안 드리고 어쨌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면 얘기해 주실 수 있냐고 재차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즉시 경찰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나는 엄마가 아무래도 어딘가에 잡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경찰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분명히 동생분들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경찰한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줬죠. 사실은 친동생은 아니고 돌아가신 저희 아빠 내연녀 자식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들이 좀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아무래도 1순위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제가 재판하자고 소장 보내놓은 상태고, 전 계속 아버지 재산 상황 파악하고 다니는 중이었는데, 아니, 그러자 갑자기 경찰이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그러는 겁니다. 아이,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희는 그냥 형제자매, 진짜 형제자매고 남매인 줄 알았어요. 재산이 걸려 있으면 사실 식구들도 무조건 처음엔 의심하고 넘어가야 돼요. 친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서로 죽자고 덤비는데, 아니, 처음부터 관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좀 다르게 접근했을 텐데요. 잠시만요. 혹시 동생분들 차 번호 뭔지 아세요? 차 번호요. 차 번호 잘 모르는데. 아, 잠시만요. 예전에 저희 집에 주차 등록한다고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저한테 기록 있을 거예요. 제가 문자를 뒤져서 동생들 차 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갑자기 손이 막 떨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번씩 전화기를 잡은 손을 떨다가 떨어뜨리니 경찰이 제 등을 두들기며 걱정 말라고 얼른 찾아보자고 위로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게 어리석게 굴어서 혹시 엄마를 구할 수 없는 건 아닐까, 모든 게 늦어버린 건 아닐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간신히 차 번호를 찾아서 전달해주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추스르며 주저앉았어요. 경찰이 한동안 그 차 번호 가지고 조회를 하더니 헛헛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신 번호 차량이요. 그날 오전에 그 차가 아파트에 들어왔던 증거 있네요. 아파트 입구에 있는 카메라에 찍혔고 주차 시스템에도 기록이 있어요. 잠시만요. 이 번호로 그날 차가 다녔다는 길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길에 곳곳에 달려있는 교통감시 카메라를 가지고 동생 차 번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오전에 동생의 차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이천에 있는 어떤 농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천이요. 이천 농장, 거기 저희 아빠 땅이 좀 있는데 혹시 땅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아니요? 저도 최근에서야 알아서요. 그냥 거기 안 쓰는 농장이 하나 있고 그 농장에 붙어 있는 땅을 좀 가지고 계시다는 것만 알아요. 근처를 한번 가보긴 했는데 잠시만요. 저 집에 그 서류들 있어요. 서류에 주소 있고요. 갑자기 경찰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빨리 한시가 급하다며 엄마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문득 겁이 났어요. 혹시 엄마가 잘못됐으면 어떡하나? 왜 내가 진작에 동생들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너무 원망이 되고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갑갑해져 오더라고요. 일단 집으로 달려가 서류를 뒤졌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왔던 곳 횡뱅그레하고 아무것도 없이 노지로 남겨져 있어서 대체 이 땅을 어디다 쓰려고 사셨을까? 생각했던 거기 맞더라고요. 경찰과 아버지의 농장이 있는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메마른 땅 한가운데 다 무너져가는 창고 같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앞에 자동차 바퀴가 최근에 생긴 게 왔다 갔다 했던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와서 둘러볼 때만 해도 없던 바퀴 자국이었습니다. 경찰들이 후다닥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세상에 저희 엄마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잔뜩 힘이 빠져서 정말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것 같은 상태로 저희 엄마 쓰러져서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엄마, 나 알아보겠어. 엄마, 나 왔어.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한 천마디 말을 듣고 저는 대성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너 어서 피해 걔네 오면 너까지 여기 갇힐 거야. 엄마 괜찮아? 엄마 두고 너 피해 아니야. 엄마 지금 경찰들이랑 같이 왔어. 엄마 이제 안전해. 나 엄마랑 같이 나갈 거야. 엄마 일단 병원부터 가자. 저는 혹시나 엄마가 정신을 잃을까?
봐, 주문처럼 계속 엄마, 엄마, 엄마를 부르며 엄마를 다독였어요. 저를 만나서 안도한 건지 엄마의 얼굴이 금방 하얘지더라고요. 그동안 어떡하든 정신을 잃지 않고 버티려고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엄마가 비상으로 가지고 다니던 사탕 껍데기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 못된 것들이 엄마 다리를 꽁꽁 묶어 놨더라고요. 팔도 몸통과 함께 밧줄 같은 걸로 감아 놓아서 손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데 다리에 묶은 끈을 풀거나 뭔가 탈출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는 없게 해 놓았습니다. 엄마가 갇혀있던 공간은 아마도 아빠가 한 번씩 와서 머물렀던 농막인 듯 했어요. 유통기한 지난 믹스 커피가 좀 있었고 지하수인 듯한 물이 조금 흐르는 파이프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엄마에게 들어서 알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물을 기어가서 조금씩 먹고 믹스 커피를 입에서 녹여 먹으면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 주길 연놈들이 엄마 가두면서 편의점 빵 몇 개 같이 넣어주고는 2주 넘게 방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도 이건 납치뿐 아니라 살인방조에 가깝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이제 참으라고 하지 마. 그리고 걔네가 언젠가는 엄마 마음 알아줄 거라고 키운 공 알아줄 거라고 하지도 마. 엄마 그런 말 다시는 나한테 하지 마. 엄마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타자마자 엄마는 바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경찰들은 엄마를 병원으로 옮김과 동시에 두 동생들을 납치 및 살인 방조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둘이 체포 당시에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자기 엄마랑 여행 갈 계획 짜고 있었다네요. 다 같이 서울에 있는 근사한 호텔에서 호캉스 즐기면서 야외 수영장에서 맥주에 피자 시켜 먹고 선베드에 누워 있는 거. 경찰이 바로 잡아서 연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내연녀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두 동생은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주 아수라장 개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공기 좋은 곳에 요양시키려고 했다. 저희 엄마가 원해서 간 거다라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뒤집혀서 따졌어요. 뭐 요양을 너희는 손발 묶어서 시키니? 그리고 노인을 그런 식으로 아무런 환기나 온도 조절 장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가뒀다는 건 곧 살인이야. 증거 없잖아. 그래, 우리가 아파트에 간 건 맞아. 그런데 아파트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증거 있어. 그 이천 농장에 우리가 갔다는 증거 있냐고. 두 동생은 자기네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펄펄 뛰었지만 정황상도 그렇고 엄마의 증언도 그 두 사람이 범인인 게 확실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웃 농장에서 설치한 도둑 잡기용 방범 카메라가 두 동생이 엄마를 끌고 이천 창고 안으로 들어간 걸 찍었더라고요. 이 나쁜 놈들 엄마가 반항하자 글쎄 엄마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서 경찰이 만류할 새도 없이 저 두 동생의 뺨을 올려붙이고 말았네요.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엄마가 아닌 자기네들이 독차지하려고 벌인 일인 게 밝혀졌습니다. 뭔가 죄가 자꾸 쌓이는 것 같아서 무서웠는지 둘이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빠가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건 본인들이 간병을 열심히 해서 그 상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랑 엄마가 독차지하려는 욕심에 자기네들을 모함하는 거라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저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아두었던 두 사람의 SNS 기록들을 싹 제출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간 동안 둘이 합쳐서 해외는 3번, 국내는 4번 여행을 다녔고 아버지 수술하신 날도 상간녀와 셋이 호텔 식당에서 밥 먹고 인증샷 올린 거 아주 싹 모아서 제출했죠. 그 증거를 보고 그제야 그 두 인간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결국 저희 엄마와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다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둘이서 그런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재산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쓸데없는 욕심을 부린 바람에 이도 저도 안 되게 다 뺏기고 만 거였죠. 이 모든 사건의 가장 큰 반전은 역시나 아버지의 내연녀, 즉 제 이복 동생들의 친엄마였습니다. 보통 자식들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기가 다 꾸민 일이고 애들은 그냥 이용만 당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뒤집어 쓰려고 하지 않나요? 아니면 아이들의 죄를 인정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던가요? 그런데 이분 아주 강적이더라고요. 제가 예상한 두 개 다 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를 맞고 소했습니다. 불법 사찰 명예훼손 이런 걸로요. 경찰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거 성립 안 된다고 했지만 꿋꿋하게 맞고 소하면서 글쎄 합의금 제시하는 거 있죠. 합의해주면 고소 취하를 하겠다나요? 하지만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불륜녀 역시 저희 엄마의 납치 및 감금에 연루된 데다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각종 사기에 걸려들어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웃긴 건 저희 아빠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내연녀가 연루되어 있는 그런 식의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이 사건 저 사건 다 중첩돼서 걸려드는 바람에 추가 구형까지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엄마는 생각지도 못한 큰 재산을 받게 됐어요. 물론 둘 다 그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는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한동안은 재산이 생긴 것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실감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슬슬 돈 좀 쓰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평생 한 번도 도움이 안 된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한번 신나게 살아볼까 해요. 우선 엄마랑 여행을 좀 다녀보려고요. 저희 엄마 비행기는커녕 기차 한 번 못 타보셨는데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배도 타면서 세상 곳곳 예쁘고 아름다운 거 가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엄마가 세상 떠나는 날 그동안 겪은 슬프고 괴로운 건 다 잊고 마지막에 딸이랑 함께 본 예쁘고 고운 풍경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